네, 집중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김상욱의 마켓시선 SK증권 김상욱 리서치센터장 스튜디오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제 국내 이벤트 2개가 지나갔어요. 금통위 옵션 만길. 옵션 만길은 무난히 지나갔고 금통위는 대부분의 예상을 깨고 동결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후에 시장 흐름, 대외적으로는 괜찮은데 우리 지수만 또다시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최근 그 1900포인트 살짝 위에서 바닥을 찍고 다시 올라갔죠. 네. 근데 그 1900포인트면 이제 그 12개월 포워드라 그러죠. 예상 그 퍼 수준이 한 배 정도 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저점에, 그러니까 크레딧 이벤트라 큰 일이 아닌 그 저점 수준입니다. 그래서 바닥을 치고 살짝 올라가는 모습입니다. 이제 단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엔화 약세 문제, 그 다음에 북한 리스크 이런 부분은 사실 완전히 가시지 않은 그런 재료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걱정이 되는 면도 있습니다. 다만 큰 그림에서 보실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네. 아무래도 글로벌 경기는 여전히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은 보여주고 있다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역시 바닥을 좀 다져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닥을 다져가고 있는 신호일까요? 외국인들, 우리 시장을 좀 외면하고 있어 보이던 외국인들 수급이 연 3거래일 연속 지금 코스피 시장이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 리스크도 이제 어느 정도 완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외국인들이 다시 우리 시장에 이제 복귀를 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세요. 수급적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예, 최근 그 3월 이후죠. 네. 지금 한 달 남짓 동안 사실 외국인들 한 4조를 국내 시장에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비오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이벤트가 크게 확대되고 하지 않은 한 살짝 순매수로 전환한 그런 모습입니다. 사실 과거에 그 왜 이렇게 순매도를 많이 했느냐라는 이유가 바로 그 북한 이슈라든지 엔저 문제라든지 그 뱅가드, 키프로스 아주 그냥 다당하게 한꺼번에 벌어진 일 때문인데요. 근데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이런 이유들이 상당히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지금 그 특히 엔화 부분을 보시면은 그 엔화의 그 수준을 결정하는 가장 큰 방법이 또는 그 이유를 그 미일 금리차로 많이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금리차가 사실은 많이 확대되지 않았다는 미국과 측면이 일본의 있고요. 금리차.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엔화의 투기적 포지션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투기적 포지션이 사실 최근에 그 살짝 반등하는, 그러니까 포지션이 많이 주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엔화의 약세에 대한 기대를 덜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그래프상의 모양, 그 다음에 그러다 총재의 최근 발언 등을 종합해 보면은 엔화 약세 속도는 분명히 줄 것이다라는 그런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북한 리스크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물리적 충돌의 가능성만큼이나 대화의 가능성도 동시에 커진다라는 측면에서 또 어느 정도는 잠잠해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한 배 근처에 있고 나머지 그 요인들이 좀 덜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외국인 시각에는 그래도 그 매도의 그 클라이막스를 많이 줄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외국인들이 지금 3거래일 연속 들어오고 있는 것이 이제 매도에 대한 시각이 조금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해석이신데 문제는 외국인이 사니까 반대로 또 기관이 팔아요. 오늘은 사는 것보다 더 많이 팔고 있는데 이제까지 들어온 3거래일 연속 비슷한 금액의 매물을 기관이 내고 있습니다. 기관들의 매매 패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그 3월 이후로 외국인들 4조 팔 때 기관들은 사실 2조 8천억을 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그 연기금이나 이제 국가기관이 대부분 장기성 매수 세력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많이 샀는데, 근데 그 전체적으로 볼 때 그 외국인들은 리스크 헤지 대상으로 우리나라 시장을 간주했고, 그 우리 장기 투자 기관들은 오히려 이제 저점 매수의 기회를 마련을 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근데 그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요인, 엔화 요인, 대북 요인뿐만 아니라 사실 어저께 기준금리의 동결을 볼 때 사실 이제 기준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완전히 가시진 않았지만 사실 기대치하고는 좀 이렇게 조금 생각을 좀 달리할 부분도 생겼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자산 배분 차원에서 이제 주식 쪽, 리스크 에셋 쪽으로도 조금씩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이제 기관들은 역시 더 이상 큰 매도보다는 역시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 펀드의 그 수급 여하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이 정도 수준에서는 그 매도세가 지속되기는 좀 어렵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연기금 10%를 완화되면서 이게 또 우리 시장에 수급에 변화를 줄 수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10%를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그 공시룰입니다. 공시룰. 네. 10%를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한 수량을 즉시 한 주라도 즉시 또는 5일 이내에 공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은 그 연금 입장에서는 이제 그 전략이 노출되죠. 그리고 시장 때에 따라서는 시장에 조금 혼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즉시 그러니까 5일이 아니라 예를 들면 한 분기 정도라든지 그 시간차를 많이 두도록 지금 그 관련 법이 그 시장 그 정무위원회 전체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개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측면인데요. 근데 이제 그 효과 그러면 이렇게 효과는 뭐냐라는 측면인데 사실 지분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 중에 네. 중소형 종목들이 조금 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그 우량 종목이 예를 들면 9% 이상 정도의 지분율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그 공시를 뒤로 이렇게 기간을 여유를 주는 거를 그 잘 활용해서 투자를 이제 연기금 쪽에서 활용을 한다라고 전제하에서는 그러면 이제 초대형주보다는 오히려 중형주, 우량주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제 10%를 초과해서 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목들을 이제 그 시장에서 이렇게 자료를 모아봐서 이제 최근 공시일 기준으로 해서 좀 한번 역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런 종목들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그 9% 이상의 추정 가능한 종목들입니다. 이게 삼성전자나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9% 아직은 그 지분율이 뭐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런 종목들이 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느냐 하는데 시가총액별로 제가 좀 나열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그 단위는 10억 원이고요. 그래서 쭉 보시면은 참고로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예를 들면은 맨 끝에 종목까지 그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그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뭐 1달러 그러니까 괜찮은 종목으로 아마 좀 인식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혜택을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되는데요. 그 은행주 같은 경우는 10%의 한도가 무조건 묶여있기 때문에 참고로 이거는 관련이 없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금들이 사고 있다라는 건 뭐 중장기적으로 괜찮은 기업이다라는 일단 그런 뉘앙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대한 투자가 좀 부각이 되는 것 같고요. 저희 조금 전에 나온 자료 홈페이지에 다 올려놓습니다. 무료로 보실 수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외환시장 얘기 한번 해볼까요? 엔화 약세가 이제 조금 속도 조절에 들어갔다 이런 분석 나오고 있는데 환율 변동성이나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지금 사실 그 4일날 그 BOJ의 공격적인 통화 완화 정책이 아주 촉발을 시켰습니다. 양적 완화라는 용어에다가 질적 완화라는 용어까지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써서 이제 했는데, 근데 그 뒤로 지금은 한 템포 정도 쉬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지금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요인들, 그런 요인들, 이렇게 뭐 투기적 포지션이라든지 사실 일본 주가가 11월 달 그 소위 말하는 아베노믹스 때문에 한 5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좀 과도한 상승에 대해서 일본도 우려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은 그 엔화의 그 속도도 그러니까 방향을 막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없으면은 좀 완화되지 않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 엔화 측면은 간주할 수 있을 거예요. 원 부분도 1,100원 정도 뭐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1,080원 정도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 수급적으로 이제 프로그램 매도 부분이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탈도 그 부분에 영향이 미치지만은 수급적으로도 이제 프로그램 매도가 한 4조 정도 있는 게 서서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그 종합적으로 볼 때 좀 횡보적인 장세의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단기적으로 있습니다. 횡보 장세가 높다고 보여집니다. 외환시장과 여러 가지 변수들을 함께 살펴봤는데 어제 금리 동결이 조금 우리 시장의 매력도를 좀 이렇게 부각시키는 요인은 조금 찬물을 이제 끼얹었다면 아직 남아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추경 예산이 남아있고 다음 주는 중국도 1분기 GDP 발표하는데 이 부분도 우리 시장에는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향후 우리 시장 방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이제 시장에서 예측하는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장 예상은 중국 GDP 같은 경우는 한 8% 정도, 1분기 8% 정도 성장하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추경은 좀 이렇게 자료마다 조금씩 틀리고 사람마다 이제 좀 틀린데, 당초 예상보다는 조금씩 많아지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금리 동결도 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크게 악재는 나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추경도 당연히 호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네. GDP 성장률 0.3% 정도 이상은 좀 추가 상승을 GDP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을 좀 억누르는 부분이 사실 시스템 리스크라는 아주 구조적이고도 큰 문제점으로 갈 가능성은 아직은 낮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문제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PBR 1배 정도를 바닥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바닥을 다져가면서 하반기를 대비한 상반기 관점에서 이제 여전히 그렇다고 갑자기 크게 올라갈 가능성은 좀 네. 예, 기대하기 어렵습니다만 이제 횡보세 속에 하반기 대비하는 장세가 나타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여전히 섹터별로는 하신 대로 앞에 어 기자님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어닝 추정치 자체도 중요하지만은 네. 이 모양도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예. 추정치가 계속적으로 어떻게 움직이느냐. 예.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향 조정하는 이런 추정치는 굉장히 위험하다는 제가 건설 섹터까지 지난주에 보여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모양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향 조정의 모양을 띠고 있다? 그러면 굉장히 비관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추정이 발표됐을 때, 네. 그다음에 서프라이즈냐 아니면 쇼크냐 둘 중에 하나의 가능성이 높은데 발표된 뒤에도 그 결과가 주가에 어느 정도 영향을 조금 더 미칩니다. 그래서 좀 안정적인 투자를 하시고 싶은 분은 결과를 보고 투자하셔도 되고요. 예. 아니면 그 전에 이제 어닝스가 이렇게 조정이 되는 모양을 보고 투자 판단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성욱의 마켓 시선 SK증권 리서치센터 김성욱 리서치센터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